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3대 지수가 오른 건데요. 여러 호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먼저 어제 아시아 증시 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던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개장 초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었고, 또 기다렸던 스페인의 경제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추가 긴축 이행에 정치권의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죠. 이렇게 유로존의 이슈도 호재가 많았는데, 반면 미국의 경제 지표는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시장 살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강동석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개장 전 하루 뒤 공개될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스페인 6대 은행들이 모두 합격될 것으로 알려진 좋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연립정부 내 3당이 115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시장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발표될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고, 오후 들어 가장 관심을 모았던 스페인 정부의 예산안과 개혁안이 발표되며 지수를 반등시켰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400억 유로에 이르는 추가 긴축과 재정 적자 감축을 감독할 독립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새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 속에 중국 주가가 수년 만에 최저치에서 반등한 것도 뉴욕 증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54%, S&P 500 지수는 0.96%, 나스닥 지수는 1.39%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중국의 경기 부양과 스페인 기대감에 반등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가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란 전망도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400억 유로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라야 사엔스데 산타마리아 스페인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절감액 중 58%는 예산 삭감으로 나머지 42%는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경제 개혁을 위해 43개에 이르는 법안을 처리하고 공공재정을 감독할 독립기구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0.2%, 독일은 0.19%, 프랑스는 0.72% 상승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27일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00억 유로를 절감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은 이날 가기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그에 따른 경제 개혁안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소라야 사엔스데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이날 가기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산안이 대부분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절감액 가운데 58%는 예산 삭감으로 나머지 42%는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은 예산안과 28일 발표되는 국제 컨설팅 업체들의 스페인 은행 재무 건전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에 전면 구제 금융을 신청해야 할지와 그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또 내구재 주문, 주택지표, 또 GDP 성장률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만 6천 건이나 줄어든 35만 9천 건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인 반면, 미국의 지난 2분기 중 GDP 성장률은 2차 잠정치인 1.7%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1.3%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는 물론이고 1분기 확정치보다도 크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또 지난 8월 미국의 내구재 주문 역시 전월 대비 13.2% 급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1월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폭으로 향후 기업들의 설비 투자 감소와 수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난 8월 중 잠정주택 판매 지수도 전월 대비 2.6% 감소한 99.1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3당 대표들이 총 115억 유로의 규모의 추가 재정 긴축안에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금융지원금 집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리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안토니스 사마리스 그리스 총리와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당수는 포티스 쿠벨리스 민주당파 장수와 만나 이 같은 정부 긴축안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그리스 재무장관도 추가 긴축안에 대해 3당 간의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이를 시인했습니다. 이 같은 추가 긴축안은 그리스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2차 구제금융 지원 자금이 차기 집행분을 승인받기 위해 필수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신용경색을 피하기 위해 이번 주에 사상 최대 규모인 3,650억 위안의 자금을 자금시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번 주 정기공개시장 조작에서 역함매 조건부 채권 입찰을 통해 총 3,650억 위안의 규모의 유동성을 순공급했습니다. 이는 주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인민은행은 3분기 말을 맞아 은행들이 지급 준비율을 맞춰야 하는 동시에 다음 주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을 맞아 자금 수요도 크게 늘어나자 단기 신용 경색을 피하기 위해 이처럼 많은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들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베엑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유로존에서 반가운 소식들이 정말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먼저 그리스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구제금의 조건으로 긴축 이행의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드디어 정치권의 합의를 좀 이뤄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회당과 민주좌파, 그동안 연정의 파트너들이 좀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가 봉합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 연정이 현재 추가 긴축, 내년과 내후년도의 긴축 내용이죠. 135억 유로 정도인데요. 현재 그 115억 유로에서 135억 유로, 뭐 기사마다 조금씩 현재 다른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트로이카 실사단은 추가로 20억 정도를 더 추가 긴축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서 135억 유로가 아마도 정확한 수치인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는 트로이카 실사단과 추가적으로 긴축 이행 2년 연장 이런 부분의 줄다리기는 좀 더 가져간다라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그리스 연정이 추가 긴축에 합의함으로써 9월 내에 유로 안정화 기구가 출범하는 10월 8일 전에 그리스 의회에서 긴축안을 통과시킬 내용이 현재 상당히 밝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사당과 협상을 잘 한다면 10월 중에 발표 예정인 실사단 보고서가 예정대로 나오고, 그렇다면 추가 구제금융 310억 유로를 그리스가 받게 될 경우 현재 현금 가용 자산은 11월까지밖에는 남아있지가 않아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스페인의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400억 유로에 이르는 대규모 긴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시위는 끊이지 않고 있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시장 반응은 어떤지 살펴봐 주시죠. 그렇죠. 국민들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네. 내년에도 뭐 계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로 환산하면 5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에 재정을 긴축하겠다라고 그 산타마리아 부총리가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언론에서는 증세보다는 정부의 예산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증세가 4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내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스페인 정부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논란이 일었던 연금은 라우이 총리가 지난 약속을 그대로 더 줄이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담겨서 연금은 1% 오히려 늘리기로 현재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기업의 주도로서 경기 회복을 현재 가져가기에는 스페인 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측면인데요. 이런 점에서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흐름인데, 내년도에 정부 예산 지출을 58%나 올해보다 줄인다는 측면을 보면 스페인의 내년 경기도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제 개혁안을 위한 43개 법률안을 6개월 내에 통과시켜서 이를 독립감독기구를 통해서
명확히 재정 집행을 감독하겠다는 것이 라오이 총리의 보관입니다. 추가적인 전면 구제 금융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스페인의 실업률이 25%에 달할 정도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출을 삭감하게 되면 일자리도 더 줄어들고 실업률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네. 정확히 보고 계신데요. 그만큼 현재 일자리 문제가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의 청년들도 일자리 때문에 현재 고민거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못 얻고 있는 것이 스페인의 현재 내용이고요. 2명 중 1명꼴로 청년 실업률은 53%를 현재 넘고 있어서 2명이 1명꼴로 일자리를 현재 못 얻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년도에 긴축에 대한 그 국민들의 합의 이런 부분을 이행해 주는 것은 역시 국민들이 그 약속을 이행해 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페인이 올해 내에 만약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더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현재 고민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1.3%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내구재 수치도 부진하게 나왔지만 반면 고용 지표는 개선이 됐던데요. 좀 엇갈린 경제 지표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예상보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빼고는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그나마 그리스와 스페인 쪽에서 추가 긴축 합의와 재정 개혁안 이런 부분이 발표되면서 좀 상승세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지난주보다 2만 6천 건이나 줄었습니다. 35만 9천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도 하회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추세가 나타났지만 2분기 GDP 경쟁 성장률 확정치가 지난 잠정치 1.7%보다 0.4%가 내려간 1.3%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반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1.65%밖에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어서 3분기와 4분기 경기 회복이 나타나더라도 올해 목표 수치인 2%에는 현저히 미달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2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1.3%로 나옴으로써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QE3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8월 내구재 주문은 13.2%나 줄어들면서 7월 4.2% 상승해서 하향 추세로 돌아섰는데요. 낙폭이 매우 컸고 제조업 경기가 현재 매우 부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기업들은 연말에 다가오는 이른바 재정절벽의 부정적 여파, 피스칼 클리프의 내용 때문에 투자나 고용에 매우 현재 신중한 자세로 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프랑스 소식인데요. 올랑드 대통령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부자 증세안에 로레알 회장도 불편함을 표시했다고 하죠. 네. 지난번 루이비통 네. 회장도 벨기에 이중 국적 취득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재계나 현재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그 연소득 100만 유로를 넘을 경우 소득세를 75%까지 부과하겠다는 올랑드 대통령의 한시적 내용 이런 부분에 반발이 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스 문제도 있었지만 내일 프랑스도 내년 예산안을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소득세의 내용이 이제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에서 로레알의 장폴 아공 회장이 75%는 지나치게 많다라는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올랑드 대통령은 2년간의 한시적인 이런 내용이다. 이런 부분으로 현재 강조를 하고 있지만 부유세에 대한 거부감은 이런 그 소득이 많은 부자들을 통해서 상당히 현재 좋지 않게 표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중국 소식인데요. 3분기 중국 상장 기업의 47%, 한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의 순이익이 줄거나 적자로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네,
상반기에는 그나마 네. 좀 잘 버티는 수준이었는데요. 상반기가 지나면서 하반기에 이런 부분이 이제 속속 드러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제 10월 8일부터 중국의 상하이 증시를 통해서 상장 기업의 3분기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중국의 증권시보가 예상을 했는데요. 상장 970개 기업 중에 47.7%, 거의 절반 수준이 실적이 부진하거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바오산 철강이나 샤오강 등이 철강 업체들이 좀 망라가 돼 있는데요. 특히 바오산 철강은 상반기 매출이 96%나 감소하는 등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397개 기업은 그나마 순이익 증가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0.9%, 41%는 그나마 잘 현재 버티기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상하이 지수가 다시 중추절 이후에 2000포인트 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 리스크가 많이 남아서 중국의 인민은행의 시장 친화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모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무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글로벌 증시 조정 국면이 끝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 유로존 이슈에 환호하는 모습이었죠. 남은호 원장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예, 아무래도 우선 오늘 증시는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유럽은 약간의 상승이지만 혼조세가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전에 중국의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그 여파 속에서 일단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좀 산뜻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장중에 이제 스페인의 2013년 긴축안에 대한 예산안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와 함께 미국 증시는 좀 탄력을 좀 더 크게 가져갔었고요. 장중에 이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주요 지표들이 나왔었는데요. GDP 성장률이 1.3%로 기대치 1.7%보다 상당히 좀 하향된 어떤 지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8월 내구재 주문도 급감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지표들도 있었지만은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에 가장 작은 수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복합되었지만은 전체적인 이 글로벌 팩터의 어떤 상승이 뉴욕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또한 뭐 유가와 금값도 같이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장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들은 애플 컴퓨터가 2% 이상의 아주 강한 강세를 이제 보였다는 거.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2% 이상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높이 상승했다는 점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고민이 됐던 몇몇 이슈들이 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특히 오늘 국내 증시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어제 딱 말했는 게 딱 오늘 곧장 일어나서 참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지금 시장에 기댈 곳은 중국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자체가 세계 글로벌 증시 자체를 조금 이끌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뭐 스페인의 긴축 예산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만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이제 외딴 곳이죠. 중국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감을 걸어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연기금의 방어가 좀 지속됐고요. 그리고 국가 지자체에서 방어를 어느 정도는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 마지막에 어느 정도 기관이 조금 매수권으로 좀 돌아서면서 조금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거기 안에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오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영이 조금 되는 부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관심으로 조금 둬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필두가 되겠죠. 삼성전자. 그러고 난 다음에 화학주, 정유주 꾸준히 한번 좀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철강주, 기계주도 좀 더 지켜보시는 방법이 좋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뭐 저점 매수세를 가담을 하기보다는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낙폭을 줄이는 방안으로 조금 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1980선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사흘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투신권의 매도 부담은 여전했지만 국가 지자체와 또 연기금 쪽에서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남문호 원장님,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무래도 전일 증시는 코스피가 3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장 초반 유럽발 악재에 의해서 증시가 좀 낮게 출발했었고요. 네. 외국인들이 또한 매도를 좀 보였었고요. 최근에 계속 들어서 10일 연속 이 연기금의 강한 매수세, 그리고 전일까지 보면 11일인데요. 이어지면서 결국 외국인들도 선물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에 따른 프로그램 매매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요. 전부 다 매수 쪽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지수가 대형주 위주로의, 즉 선물에 관련된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흘 만에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락 종목들이 많았고요. 따라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의 이제 주축도라고 볼 수 있는 셀트리온이 한 1% 이상 좀 밀려 내려갔었고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대거 좀 하락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심리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아무래도 연휴가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연휴 이전에 보통 이제 거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현금화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매도세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코스피 측면으로 본다면 향후 이제 지금 어저께의 반등은 이제 본격적인 윈도우 드레싱 시작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분기말 효과죠.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업종별로 본다면 기관인 어느 업종 많이 사들였는지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도 정리해 볼게요. 예,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가장 강세, 쪽이요. 코스피, 네. 예, 코스피의 가장 큰 강세 업종은 역시 음식료 업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뚜기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 보험업종도 삼성화재 등의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섬유의복업종, 한세실업 등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화학업종과 비금속 광물, 특히 이제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에는 동양이라든지 한일시멘트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약세 업종은 의료정밀, 아무래도 미래산업 여파가 큰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이 다시 하한가에 진입되면서 의료정밀 업종의 어떤 업종 하락을 이끌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은행 등의 은행 등의 종목들도 좀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어떤 하락이 또 기계업종의 전체적으로 하락을 좀 이끌었는데요. 반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또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은 좀 특이한
흐름이었다.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운수창고업종 그리고 통신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예, 이어서 종목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제 유가가 2% 급등하면서 91달러대로 회복해줬지만 어제는 좀 9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정유주 흐름이 좀 주목받기도 했었는데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좀 유입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 그리고 GS 같은 경우에 일단 국제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어제 또 오늘은 다시 올랐는데요. 네. 그런 부분 자체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자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상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차이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3분기 들어서 솔직히 좀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대신에 최근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는 거지 지금 상태로는 2분기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적적인 부분을 만약에 마진 차익에 대해서 한번 좀 정제 마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다면 2분기에 대해서 지금 3분기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정제 마진 자체는 훨씬 더 많이 낮게 되죠.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착안하시자. 그래서 3분기에 지금의 큰 폭의 하락세라고 하더라도 2분기 때만큼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착안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조금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대신에 정유주 같은 경우에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괜찮은 가격대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계기다.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그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대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음식료업종에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뚜기를 말씀을 드리려다가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충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종목 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상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신고가를 내느냐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먼저 실적적인 부분이 있겠죠.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과대적으로 많이 잘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 첫 번째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가격 자체가 다시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대상에 추가적인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왜 옥수수 가격을 얘기하냐면 일단은 대상 같은 경우에는 청정원으로 대표되는 기업인데요. 거기 안에서 보시면 전분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당연히 옥수수 가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옥수수 가격을 꼭 체크를 하면서 대상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다시금 옥수수 가격이 좀 오른다면요. 그때는 대상도 어쩔 수 없이 조정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달려 어제 코스닥 쪽 약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업종별 흐름은 어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닥 또한 하락 업종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세 업종은 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되어서 오락 문화 업종과 그리고 인터넷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로엔 같은 출판, 매체 복제와 그리고 의료 정밀기기, 유통업 쪽이 산발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인 것 중에서는 역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안랩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8%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섬유, 의류, 그리고 화학,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포함된 제약 업종들,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컸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 종목 좀 눈에 띄었습니까? 네, 일단 먼저 유진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테크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설비 업체죠. 그 반도체 설비 업체인데요. 일단은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SK하이닉스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서 예산을 절반 정도로 낮추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중이고요. 그런 소식이 좀 듣기면서 유진테크에 어느 정도 약세를 좀 나타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유진테크뿐만 아니라 설비업체 A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 어제 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반도체판 자체가 안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밝혀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는 내용면을 한번 보시면 전에 삼성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이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SK하이닉스에 좀 줄이겠다. 그러면 설비 업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수주 자체를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신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2분기의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그런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어제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제는 강력하게 기관에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조금 유지하겠다는 목표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대신에 급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바닥이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진테크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남은우 원장님, 어제 코스피 쪽 흐름은 어땠습니까? 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관련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좀 같은 방향을 보인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한 종목씩 이제 매매 상위 종목들을 본다면은요. 우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매수한 순매수를 가장 많이 기록한 종목이지만 반대로 기관에서는 가장 많은 순매도를 한 종목입니다. 가장 엇갈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와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한 방향의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동반적으로 이어졌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연휴를 지내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3, 4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관련된 종목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좀 선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순매도 쪽으로 넘어가면은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아차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890억 가량의 어떤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기관 네. 또한 28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전에 그래서 기아차가 현대차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2.8%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2, 4분기 어떤 그 실적이 좀 좋아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종목 위주로 윈도우 드레싱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들은 대부분 2, 4분기 실적에서 3, 4분기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실적 위주로 먼저 선취매가 들어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상로 전문위원이 어땠습니까? 예, 외국의 매수 상위부터 한번 보시면 일단 SCD 그리고 다음 안랩, CJ 쇼핑, 루멘스 같은 종목군 매수를 많이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디지텍 시스템 그리고 송화이텍, CJ, UB밸록스 같은 종목군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뭐 보시다 보면 항상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요 사는 종목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우리가 시중에 뭐 31가지 아이스크림 있죠. 거기에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반면에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은 먹는 것만 먹는다. 그렇게 좀 네.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주일만 방송을 보고 계시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떤 종목을 좋아하시는지는 금방에 알아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지 지금 시장에는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 남은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건 전문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전야 후 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 좀 살펴볼 종목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 QE3를 실행한 후에 네. 시장이 좀 상승 이후에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러한 구간이 있지만 이 종목은 좀 꾸준하게 QE3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휴비스라는 그 화학업종의 종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사 같은 경우 이제 삼양홀딩스하고 SK 신텍에서 공동 출자한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 크게 이제 장섬유, 단섬유 그리고 폴리에스터 칩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요.
장섬유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든가 산업재 등에 사용되는 그러한 섬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섬유 같은 경우는 의료에 사용되는 그러한 부분을 좀 섬유를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이제 단섬유 쪽에서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나 산업재 자재에 사용되는 그러한 섬유 쪽에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사용 범위가 좀 다양하고 이러한 부분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에 대한 제품 비중 확대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이 좀 진행이 좀 되면서 화학업체들의 어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한 3%대를 좀 밑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은 그런 LMF라는 저용점 섬유라는 이런 부분에 좀 특화가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5% 내외로 안정적인 이러한 수익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화학업종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더 성장이 가능하고 실적적인 부분도 더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LMF라는 좀 부분을 좀 보면 연간 전 세계 LMF 생산 능력이 한 50만 톤 규모인데요. 동사가 바로 매년 한 20만 톤 정도 LMF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한 40%대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러한 부분의 특징, LMF 같은 경우에 어떤 시장의 그 특징을 보면 합성섬유 시장에서 한 1.11% 정도 좀 작은 시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기 변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위험이 좀 적다는 거죠. 자동차 내장재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러한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비중은 작지만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특화된 이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꾸준한 성장의 실적의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추후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의 이제 증시부양책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도 나오고 있고 또 국경 명절을 앞둔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추후에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그런 경기 부양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면 화학업종을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러한 또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타이밍과도 잘 맞물리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12,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기관의 수급도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조정 없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던 휴비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최근에 이제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좀 매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유리벨록스라는 종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카드라든가 모바일 서비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스마트 카 관련 사업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통사들의 근접 무선 통신 즉 NFC 이런 부분 증가라든가 공격적인 4G 전환에 따라서 통신 매출이 좀 동사의 성장에 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카드 부분은 상당히 좀 그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성장의 동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카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NFC 쪽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일단은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추가 설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카드사 모바일 지갑 플랫폼이나 개발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비해서 한 2배가량 증가한 이런 규모를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카 사업 부분을 좀 보자면 상장하기 전부터 이러한 스마트카 사업을 위해서 현대차에 지분 투자를 받았죠. 현대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러한 차량용 콘텐츠 확대를 통한 시너지, 현대차의 시너지를 통해서 앞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성장의 좀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 또 작년이었죠. 작년 11월 달 팅크웨어의 지분을 20% 획득을 하게 됐죠. 우리가 그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런 전문 업체죠. 이쪽에 지분을 또 획득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또 시너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그 스마트카 시대가 개화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서 또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실적이라든가 성장의 모멘텀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스마트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가 한 8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보자면 전년도에 대해서 한 100% 이상 증가한 부분입니다. 작지만 지금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이런 완성차 업체 현대차와 이런 팅크웨어 이런 쪽과 다 시너지를 좀 발휘하면서 실적 개선 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뭐 매매 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29,600원에서 3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었죠. 어제도 3% 올랐던 유비벨록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 계열사의 전체 차입금이 4조 3천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웅진 계열사들은 금융권에서 3조 3천억 원을 빌렸고 공모회사채와 기업 어음 등으로 1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6년 만에 1%를 넘어섰습니다. 주택 집단대출 분쟁이 증가하고 경기 부진 속에 가계 원리금 상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국 가수의 노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강남스타일의 상승세가 가팔라 다음 주에는 1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전국이 말 그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 후보 진영의 경제 정책의 핵심 브레인이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웅진그룹이 재계는 물론 금융투자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동반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피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협력업체는 물론 일반 개인들의 손실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예,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동반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협력업체와 일반 개인들이 최대 2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독원은 27일 웅진그룹의 총 차입금은 4조 3천억 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은 갚지 못하고 손실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감원은 웅진홀딩스를 비롯한 계열사에 금융권이 빌려준 돈 2조 1천억 원에 대해 추정 손실로 분류할 경우 절반가량이 1조 2천억 원, 법인과 개인 등이 웅진그룹 계열사 7개가 발행한 채권 등에 투자한 1조 원 등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1,200개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상거래 채권 2,953억 원도 대부분 갚지 못할 것으로 보여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연일 회자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계대출입니다. 그만큼 우리네 가정 빚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위험 수위라고 하죠.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6년 만에 1%를 넘어섰습니다. 네.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입주자들이 집단 소득이 늘어나면서 집단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데다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1.01%로 7월 말보다 0.08%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1%를 넘은 건 2006년 10월 이후 6년 만인데요.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증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의 집단대출 연체율과 신용대출 연체율이 동시에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집단대출 연체율은 1.90%로 전월보다 0.18%포인트 올라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신용대출 연체율 역시 1.23%로 지난 2007년 2월 1.27%를 기록한 이후 5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또 기업대출 연체율도 1.98%로 지난 7월 1.73%에서 0.25%포인트 올라 지난해 11월 말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대기업 연체율이 0.73%포인트 상승한 2.36%, 중소기업 연체율은 0.09%포인트 오른 1.85%였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달에 이어 성동조선해양이 연체율이 높아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이 회사의 연체를 제외하면 0.99%로 올해 중순 수준과 비슷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인데요.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연일 이슈가 되고 있죠. 해외에서도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는데 싸이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 선두권에 진입했다고 하죠. 예,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국 가수의 노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미국 현지에서는
강남스타일의 상승세가 가팔라 다음 주에는 1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매거진인 빌보드 비즈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강남스타일이 메인 차트인 핫 100에서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스타일은 2주 전 64위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진입한 이후 지난 11위로 껑축 뛰어 올랐고 이번 주 2위에 올라 정상을 눈앞에 뒀습니다. 아시아 가수가 빌보드 핫 100 5위권 안에 진입한 것은 1977년 필리핀 가수 프레디 아길라르가 부른 아나크가 5위에 오른 지 35년 만인데요. 지난 2009년 10월 원더걸스가 노바디로 핫 100 76위에 올랐지만 영어 버전이었습니다. 현재 그룹인 마룬5의 원모 나이트가 지난주에 이어 2주째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빌보드 비즈는 강남스타일이 한국 래퍼가 말춤을 추는 동영상에 힘을 얻어 로켓처럼 11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디지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1위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전국이 말 그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 후보 진영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철수, 문재인 후보 측에서 경제 브레인들이 합류하면서 앞으로 내세울 정책의 방향성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죠. 예, 각 후보 진영에 경제 정책의 핵심 브레인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네. 안 후보는 27일 서울 종로 공평동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장하선 고려대 교수가 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수를 캠프에 합류시키며 후보 간 정책 대결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장 교수가 저희 캠프에 참여해 정말 큰 엄분을 얻었다며 정책 대결에 주력할 뜻을 강조했습니다. 장 교수는 안 후보의 외교와 안보, 통일 분야를 제외한 경제 사회 정책을 총괄하고 특히 경제민주화 포럼의 대표로 재벌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와의 만남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문 후보와 함께한 전문가들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박봉흠,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료 출신과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 신인영 전 이화여대 총장, 이진순 전 한국개발원 원장, 김주환 전 하나대투증권 사장 등 재계 전문가들 22명인데요. 문 후보가 경제 분야에서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는 데 반해 이들 그룹은 합리적 중도성의 인사가 포함돼 앞으로 문 후보 경제 정책의 균형점을 잡아주는 자문그룹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관료와 함께 재계 등의 원로급 전문가들을 대거 배치해 국정 운영에서의 안정감을 부각시킴으로써 안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